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 첫 강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 속에는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다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특히 저한테는 이 논어를 읽을 때 가장 많이 울었지 싶어요. 자, 왜 그런지 읽어가면서 논어를 읽어가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논어. 이 말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 논어라는 것이. 이 한서 예문지에 이 말을 설명해 놨습니다. 요 어는 공자와 공자 제자들의 말입니다.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 다음에 이 논은 집이 논자. 집이 논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공자 제자들의 말을 모아서 논천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논어라는 말은.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은 공자라는 사람이죠. 이 공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지금 우리 한산을 해보면은 보통 이 공자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는 이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면은 공자 세가에 적혀 있습니다. 이 공자 세가입니다. 원래 공자는 제후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열전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열전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제후들의 역사책인 세가에 공자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은 상당히 공자를 존수했죠. 이 세가에서 공자의 일대기가 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문으로 한자 조금 배워서 원문으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공자는 태어나기는 논나라 양공 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한산해 보면은 BC 551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기는 논나라 애공 16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BC 47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이는 73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태어나기는 논나라 논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요래 있으면 요 산동반도죠. 요 산동반도 여기 있는 큰 나라 제나라가 있습니다. 이 제나라가 있고 요 밑에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노나라입니다. 이 노나라는 주나라 주공의 본토입니다. 근데 이 노나라 곡부라는 말에서 태어나거든요. 곡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곡부에 조금 떨어지는 데인데 그 추업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이 출생에 대해서는 사마천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 세가에 있는 출생에 대한 문장은 딱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어지는 문장은 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글자 좀 이상합니다. 이 헐은 헐여 안신여인데 이 헐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숭양헐이랍니다. 숭양헐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안신여는 옛날에 여성들은 이름을 잘 안 부르기 때문에 안신여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면은 이름이 안징제랍니다. 안징제랍니다. 엄마 이름은 안징제고 아버지 이름은 숭양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숭양헐과 이과 더불어는 과인 뜻입니다. 안징제가 야합하여서 말입니다. 야합하여서 공자를 낳았다. 생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건 도는 빛난 뜻입니다. 기도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니구는 산 이름입니다. 니구산에서 빌어서 공자를 득했다. 이렇게 적힌 요 문장이 답니다. 근데 이 글자가 좀 무슨 뜻인가 싶은 게 있죠. 야합. 지금도 이건 우리 많이 씁니다. 정치계에 보면 야합하여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덕이라는 이 글자는 무슨 말이냐. 이 생하고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합니다. 하는데, 이건 생은 생이고, 덕은 또 뭐냐. 이 야합이라는 글자는 공자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비밀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숭양헐과 안신여가 정원은 아닌데 어떤 야합이라는 좀 부정적인 뜻을 가진 글자를 써놨어요. 이 사마천의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또 미스터리를 하나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체로 우리 유학자들은 보통 방혼으로 결정을 많이 내려요. 방혼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그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또 유학자들 난리 납니다. 잘못 내가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충 제가 저 남들 해석을 하자면 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은 책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안징제는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뵌 거예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숭양을 아버지가 촌장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모르니까 자기한테 입적을 시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 숙량이라는 것은 자입니다. 사람의 잔데 공시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공구가 됩니다. 이름이. 이 공자 이름은 구입니다. 이 공구입니다. 이름이. 공자 이름. 저를 추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숙량을 이때 공자가 날 때 그 숙량을 나이는 70입니다. 안징제 나이는 16세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바보면 가능합니까 이게? 이 이판청춘이라죠 이게 16세면 이 혈기왕성한 여성과 이 옛날 나이가 70이라면 이때 사람 수명이 50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70이라면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90살 되는 인간입니다. 자기 뒷간도 제대로 갔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과 방언이라는 개념은 조금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자 일대기를 적는 것은 내가 아까 세가도 있지만, 왕숙이라는 사람이 쓴 가의도 있습니다. 공자 가의라는 책이 있는데, 약간 그건 위스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면은, 공자 아버지는 공자가 3살 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안징제는 공자가 16세 때 죽습니다. 17세 때 죽습니다. 그럼 공자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죠. 곧 죽었습니다. 딴 책을 읽어보면은 공자가 엄마가 죽어서 17세가 되면 좀 성인이 되죠. 그때 나이로서는. 그런데 아버지 산소를 모릅니다. 아버지 묻힌 곳을 모릅니다. 공자가.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야합을 이렇게 추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를 안 가르쳤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도는 여기서 문장을 볼 때, 자, 이 문장이 복잡한데, 그렇다면 이 도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다 옛날에 글은 다 이렇게 탁탁 띄어서 없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는 빌었다는 뜻인데, 문장을 주어를 가면 이 두 사람을 다 보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을 보면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흐를 빼고 안징제만 주어로 보고 있습니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니구산에서 빌어서 공자를 덕했다. 이 덕은 저는 양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보면 양육을 저는 봅니다. 낳는다는 건 생이고, 이거는 그래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니구산은 뭐냐? 니구산. 이 니구산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니구산은 무당들 집성촌입니다. 무녀들, 음만 무녀겠죠, 그죠? 무당들이 모여 사는 산.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각산, 비싼 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그러니까 안징제는 무녀였습니다. 그러면 니구산에서 빌었다. 그리고 길렀다는 것은 공자를 무당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공자의 출생은 그러니까 천민년.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잠깐 무당할 때부터 이 문화권은 은나라 문화입니다.
은나라. 우리 가은주 할 때 이 은나라, 이 상나라라고 하죠. 이 은나라 문화는 전형적인 여기 속합니다. 이 나라가 주나라, 그 다음에 이 주나라가 있죠. 주나라는 엄중히 하면 요거는 인문학적입니다. 문이 중입니다. 요거는 문이 중심입니다. 이 문.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세운 나라가 요 나라가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송나라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송나라 숭양흐른 아버지는 이 송나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에서 이 문으로 바꾼 사람, 그것이 공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 무에서 문으로 바꾸는 이것이 말 그대로 공자가 지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이 동양인들, 그러니까 중국, 한국, 그다음 일본, 그다음 대만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저변에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내 내면의 저변, 그러니까 아키타입은 항상 공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공자 사상이 바탕입니다. 제자백가, 그러니까 그 이후 공자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자백가 시절에도 거의 다 공자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가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너무 화목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자 출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논어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논어란 책은 언제 어떻게 된 책이냐 하면 원래 책이 옛날부터 이 제자들이 뒤에 이 편찬을 했다 그래요. 아까 여기 논찬이라고 했죠. 논찬을 했는데 처음에 노나라에서 있었던 책과 제나라에서 보던 책이 좀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론이 있고 제론이 있습니다. 제나라에서 읽던 책을 제론이라 합니다. 또 고론이 있긴 했대. 옛날 공자 집에서 벽을 허무니까 나온 고론이 있다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거는 20편으로 되어 있고 요 제론은 2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나라 때 보면 장우라는 사람이 장후로 합니다. 이 장론이라는데 이 사람은 장후가 아니고 장우입니다. 이 사람은 장우인데 이 후를 붙이는 거는 이 사람 옛날에 직책이 옛날에 뱃설 직책이 안창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후를 가져옵니다. 장우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우라는 사람이 이 노론에다가 제론을 갖다가 같이 묶어서 편집했다. 그래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변이 된 책은 지금 우리가 논어라는 책을 사와서 보는 그 글자는 이 장문을 바탕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문만 가지고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석이 달리죠, 그죠? 주는 보통 옛날에 한나라 때 한이라는 사람이 쓴 것을 한집회라 합니다. 이 한이라는 한나라 때 사람인데 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집회라 합니다. 한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게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현이라는 사람이 쓴 주가 있긴 합니다. 이 정현주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고주라고 합니다. 이 주자 쓸 때 요 말씀문으로 써도 되고 물수로 써도 됩니다. 고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때 보면은 그 남송때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선생이 있죠. 대단한 사람이죠. 주의 선생을 주자라고 하죠. 주자 집주가 있습니다. 요거는 신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 신주, 이 주자 집주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자 집주를 해도 또 해석이 조금 안 맞다 싶으면 제가 조금 현대식으로 바꿔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공자에 대해서는 읽어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한테 설명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공자의 어떤 그 사유들을 다 생각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우리가 뭐,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편명은 이 첫 글자를 합니다. 첫 글자. 요걸 하기편, 이 첫 번째는요, 하기 요소 왔습니다. 이렇게 첫 글자 따라옵니다. 자완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완은 공자만이기 때문에 이거 뺍니다. 하기편. 다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공야장편하고 위령공편만 이 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기편 1장. 이 용문입니다. 이 문장은 공자의 전 생애를 일대기를 딱 추격해낸 문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이거 학교 교과서에서 실었던 것 같아요. 자와는, 이 자는 그 공자를 얘기합니다. 이 자는 높은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학이, 학은 동사입니다. 배운다는 뜻입니다. 이때 배운다는 것은 뭐 유괴라고 해석한 유괴 한데 보통 그 예악을 많이 그 공자의 중심은 배움이라는 그 대상은 예악입니다. 예와 악입니다. 이 중심이었습니다. 배우고 요거는 그리고 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그 배우고, 그죠? 시습지 말입니다. 이 지는 대명사입니다. 물론 이걸 대명사로 해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이 형용사나 동사의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해서 대명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배움을 받습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맞춰 익히니 말입니다. 요거는 때때로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는 때맞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특히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때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가 오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때 맞춰서 그것을 이 섭은 익힌다는 뜻인데 실행한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한다는 뜻도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에 맞춰서 그것을 실행하니, 그것을 실행하니 불력열호입니다. 요거는 술로 아니고 열로 있습니다. 열은 또한 뜻입니다. 강조입니다. 여기 뒤에 열을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거하고 같습니다. 또한 기쁘지 아니한다.
이 호는 이 음문행이지만 감탄사형 음문행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이 공자가 젊었을 때인 것 같죠? 아닙니다. 단지 뒷문장을 보면은 공자 말년, 쉽게 공자는 그 주류를 하죠. 떠돌이, 쉽게 말하면 유세를 하면서 다니는 그 떠돌이 한 14년 굉장히 고생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노나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온 것은 68세 때입니다. 68세 때. 이 돌아오고 죽기는 73세에 죽으니까 한 5년이죠. 5, 6년 정도. 공자의 어떻게 보면 주류 동안은 이 사람 공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얻지 못했고 떠돌이 생활만 고생도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5년 또 후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죽는 날까지 배우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끝까지 배워가라. 그런 것입니다. 다음 유궁 자원방래 불력낙호. 요때 유는 어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요 방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붙어죠, 그죠? 그러니까 자는 먼 곳으로부터 이건 벗이라는 뜻입니다. 벗이 어떤 벗이 오니. 그러니까 먼 곳으로부터 벗이 어떤 벗이 옴이 있으니 말입니다. 해석되죠? 저 궁은 이 벗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같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식으로 저걸 해석하면 동지 이렇게 됩니다. 동지 뜻이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친구가 있어 오니 해도 되고 어떤 친구가 있어 오니 얘는 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옛날에 우리 술자리에서 많이 쓰는데 그죠? 술 먹으면서 친구들, 옛날 친구들, 먼 친구들 오면 이 말을 많이 하면서 건배하고 그러죠. 이 마지막 문장은 공자를 이해하고 나면은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자, 요 이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야기할 때는 기로 많이 표현하고 다른 사람할 때는 인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이 말입니다. 불온 이 말은 온은 화낸다는 뜻입니다. 화내지 않는 이 말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화내지 않으니. 또한 이건 군자는 또 형용사를 쓰였습니다. 명사를 안 쓰였습니다. 군자답다는 뜻입니다. 군자답지 아니한가. 공자는 주류를 14년을 하죠. 한 가정에서 아무도 등용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후학을 가르치지만 화내지 않는다. 그래서 곧 군자가 된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까 군자답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남이 알아줬으면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다시 쭉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 맞춰 그것을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다. 먼 곳으로부터 어떤 친구가 있어 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 같지 아니한가. 될 수 있으면 오늘 첫 강의는 좀 길겠는데 다음부터는 한 20분 안에 항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